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네. 씨의 국정 개입 뭐 또 의혹이 불거진 게 있죠. 그 부분 오늘 또 민주당에서 뭐 좀 거기에 대해서 논평도 나오고 했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 부의원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제 조건을 달았고요. 네. 네. 뭐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아직은 네. 검증되지 않은 내용. 네. 근데 이제 워낙 민감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감한 것이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이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의 입장을 내되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둘의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하니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으니 자, 그 녹취록은 그러면 그 보도 매체의 기자가 네.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 두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그 그렇죠. 녹음을 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네. 김건희 씨가 네. 김영선 김영선 이제 지금 의원 아니죠. 네. 공천 관련한 얘기를 했다는 김해 갔다가 컷오프 됐죠. 그러니까 공천 관련한 얘기를 뭐 했다. 김해로 내려가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자, 그러면 냉정하게 엄밀하게 증거주의 원칙에서 보면 당사자가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김영선 의원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3자인 국민의힘 의원 2명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녹취록이 있다. 녹취가 돼 있고 그다음에 캡처본이 있다까지는 이제 들은 건데 어쨌든 한 단계 더 가야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녹취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텔레그램 메시지만 있으면 돼요. 자, 그 텔레그램 메시지는 누가 주고받은 겁니까? 김건희와 김영선요. 그거를 그러면 매체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아직까지는 확보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럿이 갖고 있는 건 확인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아마 김영선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보도의 신뢰성상 그 매체에서는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하는 게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확보가 됐거나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만약에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한 거잖아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 둘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은 김영선 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근데 거기에 그럼 사실은 그게 나와야지 이제 명확하게 이 사안이 또 판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황으로는 어쨌든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일단은 상당히 가능성이 좀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아마 김영선 의원이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녹취를 깔 거예요. 제가 보도국장이면 녹취 이거 이쯤에서는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언론이 그냥 던지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제 추가적인 아마 뭐 확인을 좀 더 거치든지 해서 하긴 뭐 추 보도가 바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증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역 의원이 둘이 실명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거기까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뭐 그거는 그쪽 언론사가 뭐 결정하겠죠. 사실은 뭐 한간의 소문도 그렇고 또 이미 그 동안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뭐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이건 뭐 거의 뭐 그냥 상식처럼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또 진중권이 확인해 준 게 있잖아요. 또 중요한 순간에 그분이 등장해요. 뭐라고 확인했죠? 그 의대중은 2천 절대 양보 못한다. 그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 진 그분은 좀 좌충우돌형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또 보면 또 중요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국정 개입이지. 그렇죠. 지금 아니, 2,000명에 묶여가지고 지금 본인이 뭔데 2,000명을 뭐 2,000명을 이제 고소한다. 왕고했다 2,000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그것도 최재형 목사님하고 최재형 그 녹취록에 카톡 대화 뭐 이런 걸 보면 카톡 대화였죠. 거기에도 보면 이제 통일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주도적으로 그렇죠. 대화한 그것도 있구나 참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또 있죠. 통일 관련돼서 완전 전문가인 양 말이야.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면 사실은 그냥 장관 자리를 하나 주든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러면 국정 개입이나 국정농단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외국에서도 가족이 뭐 아들이나 뭐 부인이 뭐 하는 경우도 뭐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능력이 되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또 하나의 원인인 거예요. 뭐냐면 결국 이게 나중에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권이 이제 종료가 되면 사법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김건희 당신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법적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개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란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인사부터 시작해서 턱 이루어져.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기획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산발적으로 하나씩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기획한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는 침묵해야 되느냐. 예방 차원에서 계엄 얘기를 할 수 없느냐. 해서는 안 되는 거냐. 국민의 대표가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사실 근데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죠. 네. 저도 불안해요. 제일 먼저 갈 텐데 뭐. 체포죠. 체포 1호. 그 노태우 정부 때 그 청명계획 나왔을 때 청명 89년 3월 1일 3.1절 경축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뭐 훼손 세력 뭐 이렇게 해서 반국가 세력으로만 바뀌고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청명계획이 나오잖아요. 1303명.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어디서 체포해야 될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명계획이 보안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어떤 이게 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2017년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닥쳤을 때 거의 정권이 이제 거의 막판 거의 뭐 낭떠러지 벼랑에 몰렸을 때 그런 기무사에서 우연이 아니겠죠. 문제 지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잖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그냥 시나리오 문건일 뿐이지 실제 시행 그건 전혀 아니었고 그런 뭐 움직임도 실제로 없었다. 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다. 과거 전두환 때부터 사실은 전두환 87년에 엄청나게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때 보면 막판에 그런 실제로 군부 쿠데타 또 설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군을 동원한다는 얘기까지 결국은 있었는데. 결국은 권위주의 국가로 저는 이게 규정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권력의 핵심들은 발악을 할 겁니다. 이게 성공하든 안 하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는 뭐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지만 권위주의 국가는 무력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다 하면 계엄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소수의 정치 검찰 지금 또 이번에 이제 또 막 수사를 벌이는 걸 보면 전직 대통령이 이제 노골적으로 겨누고 있잖아요. 야,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돼. 야당 대표 부인 그 뭐 법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10만 4천 원이요. 네, 그거 쓴 거 가지고 본인 거는 자기가 냈으니까 7만 얼마인가 그렇죠. 야, 그래서 참 너무도 대놓고 정치적인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민주 진영을 이렇게 확 위축시키고 뭐 겁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또.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호불호 평가를 떠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소환 조사하는 그 광경이 지금 오버랩 되고 있어요. 아니 논두렁식이 결국 못 찾았잖아요. 아니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이미지를 추락시켰잖아요. 이번에는 그 호화별장? 예. 거기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제주도에서 잘 아실 거니까 호화별장인가요? 그 정도면? 아이고 그냥 시골 집이에요. 그 인테리어 한 거. 그 정도는 많을 텐데. 엄청 많죠. 저 사진을 봤는데 그걸 호화별장이라고 생존형 펜션 뭐 이 정도로 하면 좋죠.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은데 그거를 또 언론에서는 사진 찍어갖고 호화별장으로 딱 그러니까 이 언론이 또 문제입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으면 욕을 먹고서도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 집 가서 사진 찍으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제주 출신 부의원님한테라도 좀 평을 한번 좀 제대로 아니 평이 아니라 그냥 제 집을 공개해 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제 집. 그 이게 호화별장이냐 이 정도가? 아니 저희 집은 더 그거에 비하면 호화가 아니고 천국에 있는 집 같은 데죠. 아 거기에 또 문다의 그 분이 그 사용하는 그 펜션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집권 이제 2년 반 됐잖아요. 그 한 2년 정도까지는 군 얘기는 우리가 사실 거의 별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위기 물론 뭐 간간히 얘기는 했어도 이렇게 심각하게 진짜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군 인사를 이렇게 문제 삼고 뭐 계엄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우려하고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워낙 검찰하고 검찰 정치, 검찰 정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검찰 행태가 상당히 그런 비판받을 소지가 많았고,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검찰 인사도 보면 그 뭐 다 보셨다시피 그 사정 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4차장 그 수사팀 뉴스타파 수사팀 완전히 다 그 수뇌부가 다 바뀐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아니 우리 저 지금 명품백 수사 이것도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모양으로 갖고 인사가 다.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도 보면 뭐 민정수석 완전히 직계 라인이더만. 그러니까요. 지금 법무장관을 우선 바꾸면서 뭐 또 한동훈에 대한 견제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제일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윤석열 뭐 친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는 아니었는데 자 서울중앙지검장 그렇게 인사하고 자 검찰총장 또 이번에 아주 그렇게 신복 비슷하게 하고 아니 아니 일련의 흐름이 신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앙지검장 밑에 검찰총장 같은 느낌. 아 오히려 자 좋습니다. 하여간 그 인사의 흐름을 보면 지금 군 인사와 뭔가 좀 또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검찰 인사 라인이 그 수뇌부 라인, 사정 라인이 쫙 바뀌면서 갑자기 수사가 지금 보면 자 10개월 가까이 기소조차 못했던 뉴스타파 사건을 갑자기 기소합니다.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만배 씨를 전격 구속해요. 심지어 별건 수사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명품백 수사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정리하고 있죠. 정리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자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모양이 뭐 지금 벌써 뭐 거의 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뭐 지금 이제 물러나는 검찰총장이 뭐 저항 아닌 저항을 하는 것처럼 모양이 약간 뭐 그런 건 있었지만은 약간 뭐 의미 없는 지금 검찰총장은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 이제 한동훈 계로 분류가 되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항 아닌 저항하는 모습을 그냥 뭐 역부족인 것 같고 또 실제로 진심이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도 없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뭐 총장으로서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뭐 그런 아마 가장 그래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총장이 아닐까. 자, 지금 한국 지금 정치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집단인 자, 그 전까지는 사실상 검찰을 우리가 원톱으로 봤는데 이거 지금 이제 투톱 체계가 돼 버렸어요. 검찰과 군.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인사적으로는 그렇다.
자, 국회가 그만큼 이제 할 일이 또 커졌습니다. 의원들의 또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렇죠. 예. 부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싸우실 건지, 어떻게 이 나라를 정말 살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는 현재형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 리더와 싸울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권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